소식 만가지 사연 세상 만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가지 세금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실 두 분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문재한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한 세무사입니다. 본업은 세무사고 부업으로 라면 먹방도 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 먹방 하시는데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와이프가 빼라고 해가지고 네네. 저 직장 상사님께서 빼라고 해서 네. 뺐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자유롭게 빼실 수 있어서 굉장히 부럽네요. 네, 우리 또 전영진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평소에 이지혜 씨를 흠모했다가 이제는 더 좋은 여자를 만나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네. 전영진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직장인들이 연말이 되면은 굉장히 오르기 힘들어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네. 와이프 다들 와이프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는 데를 특별하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네. 가끔 저 혼자서 자기도 하니까 네. 좀 강조하고 싶었고 저한테는 와이프가 직장 상사인데 네.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주말 등산을 제일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등산, 주말 등산, 정말 오르기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근데 혼자서 산을 오르나 아니면 직장 상사 같이 오르나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네.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를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평일에는 뭐 업무랑 야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말에는 그냥 잠만 자고 싶잖아요. 맞아요, 쉬고 싶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직장인들한테는 이 등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요즘은 사실 직장 상사가 직원들한테 주말에 등산 가자라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쉽지 납니다. 않죠.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옛날 일을 떠올려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러면은 자, 직장인들에게 고난의 산이 정말 참 많네요. 그런데 직장인들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지만 이걸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 연말정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세무사님? 네, 그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매월 뭘 줄까요? 월급 받죠. 맞습니다. 네. 이제 월급을 주면 일단 이게 세후 소득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세금을 떼는 소득 중에 개인 소득세가 있는데 요걸 떼고 주니까 매달 떼고 주는 거를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세금을 근데 월급 줄 때 그렇게 다 떼갔잖아요. 네. 그런데 또 왜 정산을 왜 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한 번은 제대로 떼면 되지 왜 또 정산을 해? 왜 두 번 일을 해? 이렇게 불만 사항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 월마다 급여액이 변동되어질 수 있죠. 매 월마다 자신의 사항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혼자라면 다행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건 현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뗄 때 간이세액표대로 임의대로 세금을 뗍니다. 우선 먼저. 그리고 모든 금액과 모든 사항이 확정되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과 임의로 뗀 금액과 요걸 이제 정산하는 과정을 우리는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금은 원래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고 신고하는 게 맞죠. 신고 맞습니다. 납부하는 게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우리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신고를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매달 월급 받을 때 미리 좀 떼놓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미리 좀 떼놨다가 나중에 진짜 세금이 나오면 그거 차이를 정산한다. 그런 개념이 바로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세무사들은 알아서 세금공제 혜택 잘 챙겨받겠지? 무조건 황금 받겠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세무사들은 토해내는 일이 없나요? 어떠세요, 세무사님? 초반에 저도 그래도 약간 환급 받았다는 기억이 좀 나고요. 요새는 그래도 토해내는 게 이게 아무리 챙겨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뭐 요새는 좀 토해내는 느낌이 있지만 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는 토해낼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이제 벌어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사실 세금을 연말정산하면 무조건 할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낸 세금보다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덜 징수했으면 추가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오늘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13월에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13월에 월급으로 돌려받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네, 지난해 1월 진행된 2022년 연말정산 현황을 보게 되시면은요, 근로소득 신고자가 약 우리나라에 2,053만 명입니다. 이 중에 70%가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평균액이 한 77만 원 정도 되어진다고 하네요. 아마 올해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평균 환급액 77만 원이면 꽤 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보통 이제 13월에 월급, 연말정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13월에 월급이 아니라 토해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세금 환수 통보를 받고 있고요. 아, 대략 이들이 내는 그 평균 금액이 대략 한 106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통계 집계한 이후로 처음으로 100만 원 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복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어서 가산세를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좀 겪긴 했었지만 어쨌든 추가 징수 역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연말정산을 하면서 중복공제를 받았다가 적발이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자동으로 환급 신청을 해준다라거나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는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혹시 네.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복공제를 받으셔서 오시는 분 또는 뭔가 신고가 잘못돼서 오시는 분,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뭐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거 도움 받으셔 오셨던 분들 중에는 잘못 신고되거나 잘못 검토돼서 들어갔던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정 신고해서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서 세금을 이제 뭐 돌려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나 어쩔 수 없이 이미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게 토해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주의 깊게 조금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구나. 이제 피해 사례를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면은 애초서부터 좀 정확하고 좀 꼼꼼하게 했었으면은 이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기본적인 것만 잘 챙겨도 이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뭐 피해 사례에 대한 뭐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보니까요. 네.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장 광고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전현중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환급액은 사실 77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뭐 과다하게 몇백만 원 환급받는다 이런 일들은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이라던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반영을 해야지 이런 피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은 월급을 받는데도 1년 동안 어떻게 돈을 썼느냐, 어떻게 절세 전략을 세웠느냐, 이거에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가 천차만별이죠. 여러분은 100만 원을 더 내고 싶으신가요? 77만 원을 환급받고 싶으신가요? 환급받고 싶습니다. 환급받고 싶으시죠? 자, 환급받고 싶으시면 오늘 세상만사 집중해주세요. 연말정산 절세 전략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만 가지 세금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아하 세무 뉴스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핫한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세무사님?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세상만사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2023년 달라지는 이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어떤 게 있나요, 세무사님? 네, 올해 결혼하셨던 분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결혼과 관련된 결혼 세액 공제입니다. 오, 네, 결혼 세액 공제. 네, 저도 세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정이 완료되면 이제 결혼만 해도 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은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귀 기울여셔서 한번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당 50만 원이니까 부부 둘이 합쳐서 100만 원까지 100만 원,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1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세액 공제 혹은 또 소득 공제 연말정산에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전영준 세무사님 조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형진입니다. 네, 전영준 세무사님. 네. 많은 분들이 이 세액공제랑 소득공제를 헷갈려 하시는데 이 세법적인 용어는 하나하나만 뜯어보면 참 알기 쉽거든요. 자, 첫 번째로 소득공제부터 먼저 갈까요? 소득공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준다라는 것이죠. 세액공제는요,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준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나온 다음에 빼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직도 어려우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시를 제가 총 3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예시, 10 곱하기 2는 20입니다. 자, 첫 번째 소득공제부터 먼저 갈까요? 소득공제는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주는 것이죠. 10-1 곱하기 2는 몇이 될까요, 선생님? 18이요. 그렇죠. 네. 와, 네. 멋있다. 아, 엄청 계산이 빠르죠? 되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세액공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곱하기 2, 20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이 나온 이후에 빼주는 것입니다. 오. 20에 마이너스 1을 빼주면 이번에는 19가 되죠. 오. 네. 똑같이 1을 빼주지만 어디에 빼주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는 건 소득공제, 그렇죠. 세금이 나온 후에 빼는 건 세액공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세액이 나오기 전에 빼는 소득공제가 좀 더 유리해 보이거든요. 제가 앞선 예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되어지는데 네. 두 번째 예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제가 방금 곱하기 2를 했죠. 이제 곱하기 하면 1을 한번 해볼게요. 10 곱하기 1은 10입니다. 그렇죠? 네. 자, 소득공제부터 먼저 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주는 것이죠. 10-1 곱하기 1은 9가 되어지죠. 자, 세액공제 갑니다. 세액공제는 결과가 나온 이후에 빼주는 것이죠. 10 곱하기 1은 10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볼까요? 그러면 이제 9. 똑같이 9가 나오게 되죠. 이번엔 결과값이 똑같네요. 예. 그럼 이제 곱하는 숫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저희는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제가 두 번째랑 첫 번째는 곱하기 2랑 곱하기 1을 했죠. 세 번째는 0.7을 한번 곱해볼까요? 10 곱하기 0.7은 7이 되어집니다. 자, 소득공제는 결과가 나오기,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빼주는 것이죠. 10-1, 0.7은 6.3이 됩니다. 자, 10 곱하기 0.7은 7이 나온 상태에서 세액공제는 결과가 나온 후에 빼주는 거니까 1을 빼주면 6이 되어지죠. 아. 이번에도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곱하는 숫자가 클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곱하는 숫자가 작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건가요? 바로 정확하십니다. 네, 이처럼 소득공제가 유리한 사람, 세액공제가 유리한 사람은 사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긴 하시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결혼세액공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2024년에 결혼한 사람만 되는 건가요? 네,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만 해당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해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니까 지난해라면 2023년이죠. 23년에 결혼식만 올리고 24년에 혼인 신고했다. 요거 인정됩니다. 아. 근데 이제 24년에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 신고를 뭐 사정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혼인 신고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재혼은 어때요? 재혼도 이제 재혼을 했다는 것도 똑같은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 혼인신고를 24년 안에만 하시면 결혼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 네. 이게 뭐, 그러면 재재혼. 재재혼 다 재재혼. 똑같습니다. 아, 네. 다 똑같나요? 결국은 혼인신고가 가장 혼인신고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군요. 재혼에 네.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자, 올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두 번째는 뭔가요, 쌤사님? 네, 자녀 관련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 관련 세액공제, 즉 자녀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혜택이 커지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김하나 세무사님도 2025년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미리 축하받을게요. 네.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5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두 명일 때서부터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원래는 3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4년서부터는 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5만 원 공제가 되어지고요. 이 세 번째서부터는 인당 30만 원 공제되어집니다.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보면 4명의 자녀가 있으시면요. 3명까지는 35만 원, 한 명 더 있죠. 인당 30만 원 추가되어지니까 65만 원.
4명째 또 30만 원 추가돼서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문재원 세무사님은 네.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2명이니까 어떻게 네. 되는 거죠? 35만 원? 35만 원이 네. 되겠네요. 35만 원 받으시는군요. 자, 우리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점점 커지는 것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지 세액공제를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정책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싱글들을 위한 좋은 뉴스는 좀 없을까요? 아쉽게도 싱글만을 위한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싱글이니까 뭐 월세를 사실 수는 있거든요. 월세와 관련된 이 월세 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과 한도가 확대가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원래 월세 세액 공제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살면 받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무주택자여야 되고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이 올해부터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원래 또 공제가 750만 원만 됐었거든요. 요게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꼭 월세 세액 공제는 만약에 해당된다고 하시면 챙겨서 이번에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많이 확대를 해준다는 건 그만큼 공제 한도를 늘려준다는 건데 얼마나 쏠쏠한지 좀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62만 5천 원씩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1년에 750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급여에 따라서 물론 세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총 급여가 만약에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117만 5천 원 정도가 공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00만 원이 초과다라고 보시면 112만 5천 원이 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세액 공제가 조금씩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이라는 거를 12달 월세로 나눠보면 한 8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월세 그러네요. 83만 원 정도는 전부 다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7%, 15% 이렇게 세액 공제율이 있으니까 세금에서 직접 까지는 거죠, 세무사님? 그렇죠. 세액 공제 세액 공제니까. 그러면 효과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하려고 그러면 뭔가 집주인 눈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거 신청 내가 내 마음대로 혼자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네. 걱정이 좀 있거든요. 한 가지 희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의 동의는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오. 네.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집주인분들이 내가 월세 깎아줄 테니까 전입신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점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 월세 세액 공제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바로 전입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셔서 전입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월세집 들어가면 반드시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전입 신고한다고 이게 좀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삿날 바로 이제 동사무소나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월세 세액 공제는 내 이름으로 받은 계약서랑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기 시작한 날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이사 직후에 전입 신고를 바로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임대차 계약서하고 내가 전입 신고한 거하고 날짜가 일치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모두 해당하시는 분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하 세금 상식 이모저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말정산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진짜 세무사님들만의 아는 꿀팁을 마구마구 알려주실 시간입니다. 네, 직장인이라고 모두 같은 직장인도 아니고 그 구성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해 이제 13월에 월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 부부와 싱글의 연말정산법을 각각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맞벌이 부부가 싱글처럼 하면 이거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공제 요소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소득이 더 높은지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부라고 하손 치더라도 연봉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많을 수 있고 부인이 맡을 수 있는데 이
공제에 대한 효과를 높이시기 위해서는 어느 분의 소득이 더 높은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연말정산은 보통 각자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이거 소득이 높은 사람을 굳이 갈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연말정산의 혜택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뭐 저희 집도 사실은 저희 가장님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가장님. 네. 가장님 있으시지만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는 기본 공제로 이제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에 대해서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근데 70세 이상 경로자 공제, 한부모 공제까지 있으니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런 공제가 꽤 크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야 되는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논리가 기본공제에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문재한 세무사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아내분 이지혜님의 연봉이 제가 9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그리고 좋습니다. 네. 네. 문재한 세무사님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에게는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있으니까 실제 기본 있죠. 그렇죠. 네. 네. 아, 기본 네. 공제가 300만 원이 되어지겠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아내분 이지혜 씨에게 한번 몰아주기를 한번 해볼까요? 9천만 원, 즉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9천만 원이면 세율이 35%예요. 그럼 300만 원 공제 받으니까 300만 원 곱하기 35%면 105만 원에 대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재한 세무사님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저도 문재한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문재한 세무사님 쪽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버시겠지만 근로소득 금액이 한 5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 원이게 되어지면 세율이 15%거든요. 네. 자, 300만 원 곱하기 15%면 45만 원이죠. 어, 아까는 105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45만 원입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웬만하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세율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 차이가 큰 걸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살펴본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부부가 사이좋게 좀 자녀를 나눠서 받아도 좋지 않을까요? 그건 이론상만 가능할 것 같고 네. 저희 집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딸은 뭐 예서 아빠 밑으로 놓고 아들은 뭐 엄마 네. 밑으로 놓는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지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자녀 세액 공제 볼 경우에는 아까 15만 원 뭐 각각 받으면 30만 원인데 2명을 각각 나누면 뭐 2명을 한 번에 받으면 35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5만 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만약에 3명일 경우에는 둘과 한 명을 나눌 경우에는 둘은 35만 원, 한 명은 15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 총 50만 원이죠. 하지만 3명을 동시에 받는다. 그러면은 총 65만 원이니까 한 15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나누는 것보다는 소득이 높으신 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맞벌이 부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연말정산을 맞춰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이때 이런 서비스들을 국세청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뭐 절세 조합을 찾아주기도 하는데요.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맞벌이 절세 안내 메뉴가 뜹니다. 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부양가족을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좋은지 조합을 또 알려줘요. 아, 좋네요. 네, 엄청 네. 좋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네. 그리고 각자 이제 물론 이제 자료 제공 동의를 각자 받으셔야 그렇죠. 되고요. 연봉이 확 차이 날 수도 있지만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그래도 객관적인 증거니까 우리 배우자님하고 어떤 객관적인 토론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서비스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그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몰아주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부가? 근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조금 기준점이 다릅니다.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고가의 물품을 많이 구매하시는 플렉스하는 부부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물건값을 확인해가면서 구매하시는 짠테크를 하시는 부부님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 성향이 굉장히 다를 거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 성향이 어떠한지를 파악한 후에 몰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재환 세무사님처럼 플렉스하는 부부들은 좀 일단 플렉스 하진 않는데요. 일단 어떻게 그래도 좋을까요? 플렉스를 자주 한다고 한다면 고액 연봉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 수 있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25%를 초과해야
이제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 습관을 봤을 때 25%는 무조건 넘을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25%를 초과해야 이 신용카드가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플렉스를 하니까 많이 소비 지출 금액이 있다. 그러면 내 연봉의 25%를 충분히 넘을 수 있으니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세율이 높은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짠테크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제가 짠테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확실히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느냐 못 넣느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사용하던 치더라도 25%를 못 넘으면 단 1원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어져요. 그럼 25%면 2,500만 원이죠. 5천만 원이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입니다. 네. 짠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2,500만 원보다는 1,250만 원이 될 확률이 높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짠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를 소득이 낮은 분에게 몰아주시는 게 유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연봉이 적을수록 25%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하니까 그렇죠. 네. 요걸 잘 감안을 하셔라. 그럼 이제 내가 25% 이상 쓴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네. 선생님? 국세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점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25%를 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신용카드 쓰시는 것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쪽으로 좀 돌리시면 좋을 것 같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15%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은 30%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왕 쓰실 거면 현금 영수증 받으신 게 좋을 수 있어서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보려고 12월 달에 그냥 왕창 소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시죠?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요 말 주의하셔가지고요. 소득공제를 위한 소비는 사실 현명하지 않은 게 아닐까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비 습관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알려주실 팁이 있으실까요? 바로 의료비세액 공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의료비세액 공제는 소득이 높은 분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요? 이것도 많은 사람한테 몰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건 좀 다릅니다. 의료비세액 공제는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쓸 때 급여액의 3% 이상 쓴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병원비가 우리 건강보험이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의료비세액 공제는 소득이 적은 분에게 몰아주신 것을 추천드리는데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게 최고겠죠.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싱글을 위한 연말정산 전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싱글을 위한 이제 연말정산 전략 중에 가장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내 집 마련이잖아요. 내 집 그렇죠. 마련 이제 네. 주택 청약 통장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세금 혜택을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에 내가 불입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혜택이 있나요? 네, 매달 꼬박꼬박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략 한 240만 원까지 기존에는 적용이 받았다고 한다면 올해 300만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대략 40% 소득공제를 해주거든요. 쏠쏠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청약 통장에 300만 원이면 월 한 25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네요. 월 네. 25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고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다른 요건은 없을까요? 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두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으시다면 이 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월 20만 원씩 청약 통장에 꼬박꼬박 납입을 했다. 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저는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 20만 원이니까 1년이면 240만 원에 이제 40% 소득공제가 되니까 대략 96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청약 통장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월세 세입자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13월에 월급에 더 한층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월세 세액공제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는 분들 청약 통장부터 월세 세액공제까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자, 싱글들의 연말정산 전략. 싱글들의 연말정산 전략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영화를 혼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분들을 위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예시로 그냥 영화만을 말씀드렸는데 대학로에서 있는 각종 공연이라던가 박물관, 미술관도 이 문화비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오. 우리 김하나 세무사님은 주말에 쉬실 때나 혼자 네네. 계실 때 네. 뭘 하면서 보내시나요? 집에 뭐 같이 사시는 분이 계셔서 혼자 있는 일이 별로 잘 없어요. 그렇게 집에 계세요.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저 혼자 있으면 좀 독서 좀 하고 싶네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지성과 미모를 네, 경배하셨으니까 독서를 그러실 것 같아요. 줄임말에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아, 네, 요즘. 좋아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 김하나 세무사님처럼 독서를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이후로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가 되어진 것 같은데요. 이 도서비도 문화비 소득공제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가능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학원 교재, 참고서, 만화 등은 제외가 되어집니다. 아, 요즘 그 해시태그 인스타에 보니까 뭐 오늘 운동 완료 지금 이런 거 지금 줄임말 전문가 오늘 오운환, 운동 네, 오운환 알고 아시나요? 있습니다. 네. 오운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이것도 뭐 혜택이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헬스장, 그다음에 수영장 등록비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에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헬스장과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용료에 한해서만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는다 이제 이런 건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PT.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이런 거 활용하셔서 이왕 뭐 저도 이제 요거 활용해서 오운환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운환, 네. 근데 이거 조건이 있어서 세무사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총급여 7천만 원. 오늘 사실 7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긴 네,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뭐 신용카드 사용이 당연히 총급여액의 25% 넘어야 되고 공제율은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또 이용하는 데도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합산하면 한 300만 원 정도 한도가 생기니까 요거 좀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싱글들은 사실은 맞벌이 부부들처럼 뭐 결혼 세액공제, 뭐 우리 저기 뭐 자녀 세액공제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공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연말정산마다 뱉어내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 싱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챙겨주실 만한 건 또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살고 그러면 저도 뭐 사실 마찬가지긴 하는데 노후는 항상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맞아요. 노후에 대한 어떤 대비로서 연금 저축 계좌를 보통 활용도 많이 하시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 연금저축계좌 이거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인연금 안에는요, 뭐 펀드라든가 보험 이런 게 모든 게 포함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납입 금액이 최대 6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용 퇴직연금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들 IRP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연금 저축과 이 IRP가 함께 있으면 그 한도 금액이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오. 여기 이제 연간 납입액 총액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오. 그러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해주나요?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좀 어려운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1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질 수가 있고 5,500만 원 만약에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12%, 지방소득세율까지 합치면 13.2%가 공제가 적용되어집니다. 이걸 만약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요, 5,5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148만 원, 5,500만 원 초과이다라고 하면은 118만 원 가량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세액공제니까 세금으로 그냥 바로 깎아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이 팜플렛 같은데 네. 세액공제 효과 있다 그러고 가입하라고 막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다 영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였네요. 네, 뭐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는 거니까 네. 효과는 있는데 다만 연말정산을 위해서 이게 사실 노후 대비이기 때문에 네.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만 하시고 추후에 만약에 이거 유지를 못하면
뭐냐면 중도 해지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거든요. 아. 네, 이런 불이익은 보통 이게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네. 물론 연말정산 혜택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위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노후까지 네, 살려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계좌를 중도에 해지 마시고 노후까지 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거 지금 12월에 좀 한꺼번에 좀 넣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네. 어.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넣어야지라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고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맞벌이 부부부터 싱글까지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좀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정산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들도 다 다르실 거예요.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 점 사연을 통해서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금 상식 망가질 사연을 세무사들이 콕 집어 해결해 드립니다. 다들 연말정산에 관해서 어떤 걸 궁금해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공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지난 5월 3년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고 7월부터 새로운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월까지 다녔던 회사 연말정산은 안 해도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 이런 분들 진짜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럼 이직을 하셨는데 1월부터 5월까지 다닌 회사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다닌 회사가 지금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요즘에 참 많으시죠. 바로 이직하시는 분들인데요. 일단은 1월서부터 5월 달까지 받으셨던 그 급여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진행되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공제만 넣은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전 회사에서는 다 된 건가요? 이전 회사는 다 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공제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공제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뭐 연말정산을 다시 하신다던가 아니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한번 신고를 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세요. 네, 이직자는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 연말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있는 회사는 전 직장 소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직장의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직장, 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모두 현재 직장에서 완료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퇴사한 직장에 다시 연락해가지고 원천징수 영수증 좀 다 주세요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세무사님 이게. 보통 이제 퇴사할 때 받죠. 네, 일반적으로 이거를, 받긴 하는데 네, 쉽지 네. 않다고 한다면 이제 네. 5월 달에 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천징수 영수증을 여러분 퇴사하시면서 꼭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이제 난감한 전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못 받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 다니셨던 그 직장 있잖아요. 그 직장의 소득과 현재 다니셨던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마저도 못하셨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5년 안에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해서 이제 환급을 받는 제도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방법들이 사실상은 개인이 한 번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좀 해줄 텐데 이제 퇴사를 하거나 몇 가지의 근로소득이 더 생긴다 그러면 직접 하셔야 되는 점 이런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사연자분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다닌 회사가 있었고 7월부터 지금 이직을 했기 때문에 6월이 지금 한 달이 공백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때 이제 공백기에 어떠한 공제 사항에 대한 거를 썼다. 신용카드 같은 거. 그럼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게 사실은 이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공백 기간에는 아무래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직을 하기 전에 뭐 병원도 가고 뭐 또 그동안 시간이 이제 좀 뭐 나니까. 시간도 나니까 여러 네.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라든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 연말 세액 공제가 그 재직 기간에만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는 항목이어서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공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세세하게 신경 쓸 내용들이 진짜 많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 신입사원 분들 있죠. 이 신입사원 분들 같은 경우 연말정산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만약에 신입사원분들 7월에 입사하셨다라고 한다면 7월 이후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1월서부터 6월달까지는 공제가 불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직자들에 대한 연말정산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서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정 못하고 지나가셨다 그러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병원 갈 일이 많아서 의료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바쁘다 보니 실손보험금 청구를 아직 못했어요.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은 후에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야, 이거 좀 천재적인데요? 일단은 지금 의료비 공제 받고 내가 이제 보험 청구를 하겠다. 보험 청구 네. 늦게 해도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이거 좀 괜찮은 방법 같은데, 세무사님, 저는 지금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비 공제와 실손보험금 중복 신청은 일단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실제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받는다면 좀 공제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그래도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뭐 만약에 내가 신청을 해야지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금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 해에 있다 그러면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이 빠져 있을 텐데 네. 이걸 지금 해를 다르게 만약에 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공제 받고 한참 있다가 내년에 실손 신청을 하겠다. 어떠세요? 네, 우리 사연자분과 김하나 세무사님의 계획을 잘 알겠습니다만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만약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시면 가산세가 나오니까요. 꼭 이 시기에 수정신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는 시기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실손 드러나게 되면 수정신고 하거나 이제 연락이 가갖고 토해낼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 중에는 암 진단비를 받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술비 보험금 이런 걸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세액 공제가 될까요? 이게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보험은 이제 실손보험만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네. 안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에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보험금들은 제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포함되는 거는 실손보험금 하나고 이때 중복해서 하면은 가산세를 물을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대뜸 방짜 요기 세트를 사왔습니다. 집안에 그릇이 넘치는데 왜 사왔냐고 물으니 세액 공제 받으려고 사왔다네요. 방짜 요기 사면 세액 공제가 되나요? 남편이 다단계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방짜유기가 나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걸 왜 사온 거예요? 방짜유기 세트하고 세액 공제가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도 사실 이걸 잘 모르는데 네. 옛날 기사를 보니까 이게 예.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뭐예요? 저도 그게?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네. 그게 뭔가 방짜유기 사면 뭐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아마 뭐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그 세액 공제가 100% 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액 공제 100%요? 그럼 네. 세금을 100% 깎아준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세액 오. 공제 100% 되는 이 혜택이 바로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기부를 하면 고향에서 답례품을 주는데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조금 시작됐다고 저희도 좀 알고 있고, 근데 아마 이 본인의 그 고향이 이 기부한 고향이 방짜유기를 주시는 어떤 고향이 아닐까, 답례품이 아닐까 생각했었고요. 답례품에는 뭐 사과, 한우, 뭐 도자기 등 각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방짜유기로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네. 고향에 이제 기부하고 답례품을 받아온 그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고향에 어떻게 기부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 고향사랑 이응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뭐 사이트 또는 농협에 가서 이걸 신청하셔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고향은 또, 그런 곳은 또 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외의 지역을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 꼭 이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 고향이 꼭 내 출생지여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고향이라는 기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사는 지역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기부를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문재현 세무사님께서 잘 주셨다시피 100% 세액공제가 됩니다. 근데 모든 금액이 다 100%가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딱 10만 원 한도까지만 이제 100%가 됩니다. 근데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10만 원까지만 기부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답례품이 왜 발생하냐면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30% 포인트를 줍니다. 아. 그 포인트 갖다 답례품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해서 한돈 받았어요. 뭘 한돈. 한돈. 네, 아, 한돈 돼지고기. 받았어요. 네, 네, 아, 네. 돼지고기요. 오, 어느 맛있겠다. 지역에 하셨어요? 어느 지역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 너무 궁금한데. 한돈뿐 아니라 이제 뭐 네. 꿀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황기도 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거 답례품 고르는 재미가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오. 이 재미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대사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 야,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세금으로 돌려준다. 그런데 더불어서 3만 원의 답례품. 답례품까지 준다. 야, 이거 여러분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니까 연말정산 전략 중에 하나로 고향사랑 기부제 생각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기억하실 건 꼭 10만 원 이하로 하시라는 건데 더 해도 사실 되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네. 지역을 위해서 더 해도 되지만 이제 공제가 그렇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 전세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도 공제가 되는지 묻네요. 이거 되나요? 네, 일단 무주택자는 당연히 되고요. 이 아파트가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소득공제율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보면 매달 100만 원씩 뭐 내셨다고 하셨으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200만 원에 40%면 480만 원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다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한도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딱 4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사연자 분께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하신다면 약 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66만 원 정도가 이제 절세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넘기 힘들어한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님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뭐 그동안 이제 알고 있었던 정보도 있을 거고 개정상을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도움을 받으셔서 내년도 그러니까 2월, 1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도움 좀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만 했는데 뭐 모든 분들이 2024년도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정상 한번 해보시고 2025년도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영진 세무사님께서 저 합쳐줘.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머리 많은 분 좋습니다. 문재현 세무사님과 전영진 세무사님 제가 합쳐서 문영진 세무사님이라고 했는데 세무사님께서 마무리 멘트까지 아주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1년 동안 우리 가족이 또는 내가 써본 소비들을 모두 정산을 해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금 혜택도 받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시겠지만 어떻게 내가 소비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빠진 건 무엇이 있었는지 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전반적인 인생 설계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세금 고민이 있으셨다면 샵 3772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방송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다음 시간에 실생활에 도움되는 세금 상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